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바로 성격입니다. 와, 시작부터 비유가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성격 심리학을 배우는 건 그냥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다. 자기 영혼의 기술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기술자라는 말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냥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학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고 또 개선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그 공학자의 관점을 가져오는 거죠. 아, 공학자의 관점이요? 네,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내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듬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영혼의 기술자라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내가 내 성격을 직접 설계한다니 이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왜 이 작업이 그토록 어려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어려운 이유부터? 네,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대상,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지를 먼저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뇌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의 연결 패턴 가짓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아원자 입자 수보다도 많다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나 자신을 안다는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을 쓰는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노벨상 수상자인 제럴드 에델만의 연구를 인용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상 자기 자신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0이다. 네. 그래서 성격 연구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담한 시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의 절망적인 분야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기술자라고 해도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물질이라는 거네요. 설계도도 없이 심해 탐사선 조종하는 느낌인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심리학, 특히 정신건강을 다루는 임상심리학은 순수 과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에서는 이걸 하이브리드 학문이라고 표현하죠. 과학이면서 동시에 공학이라고요. 과학과 공학의 하이브리드. 네, 과학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what is를 다루잖아요. 하지만 공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what should be를 다룹니다. 아, 건강한 성격이란 무엇인가? 또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을 넘어서는 가치 판단,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가들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더 나은 삶을 구축해 나가는 기술자이자 어떻게 보면 예술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라고요. 공동 창조자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상대방의 성격을 조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와, 인간이 우주보다 복잡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니. 시작부터 좀 아찔한데요. 이쯤 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복잡성을 그냥 막막하게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을 지도가 있긴 한가요? 바로 그 지도에 해당하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도는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모델이죠. 바로 심리학계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통계적으로 정립한 빅5 성격 모델입니다. 잠깐만요. 빅5?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 수많은 형용사들이 결국 단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건가요? 활개차다, 수다스럽다, 사교적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외향성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설명이 된다는 게 언뜻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게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 덕분입니다. 요인 분석이요? 네, 쉽게 말해서 수많은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활기차다고 답한 사람이 사교적이다 고 답할 확률이 높다면 이 두 단어 뒤에는 어떤 공통된 요인이 있다고 추론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했더니 놀랍게도 네, 문화권을 막론하고 크게 5가지의 핵심 차원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5가지 나침반의 바늘이 각각 뭘 가리키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외향성이군요. 네,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기회와 보상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조용한 안식처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외향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강의에서는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자신의 기질에 맞는 환경과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확합니다. 영업직처럼 계속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은 외향적인 사람에겐 천국이겠지만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지옥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성향과 안 맞는 역할을 계속 연기해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죠. 그럼요. 두 번째 차원은 신경성입니다. 이건 외향성과는 반대로 부정적 정서, 그러니까 불안,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슬픔이나 분노도 더 자주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어떤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생존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이 고달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우호성인데요. 동정심이 많고 예의 바르고 갈등을 피하는 성향. 듣기만 해도 좋은 사람의 특징 같은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주저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칙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힐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직설적이라서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협상을 성공시키거나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해내기도 하죠. 여기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아주 뜻밖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가장 많이 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남녀 간의 우호성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정말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죠. 사회적 압력이 줄어들고 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이나 역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타고난 기질적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와,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생물학적 차이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 통념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근면하고 체계적인 특성. 이건 누가 봐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관리자 역할이나 학업성 취도에서 아주 중요한 예측 변수입니다. 지능. 그러니까 IQ 다음으로 대학 성적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인데 그 상관관계가 약 0.4 정도라고 하더군요. 0.4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인지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사회과학에서 상관관계 0.4면 꽤 강한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꽤 강한 거군요. 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의 관계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성실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면 꽤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건 성실성이 근면성과 체계성이라는 두 하위 요인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체계성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혼돈보다는 예측 가능한 질서를 선호하는 기질이 정치적 성향으로도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개방성은 진보적 성향과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개방성은 창의성, 지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술, 영화, 철학, 과학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즐기는 성향이죠. 말 그대로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 겁니다. 안 가본 길을 가보고 새로운 생각을 탐험하는 걸 즐기는. 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굳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하면서 안정감과 익숙한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개방성과 관련된 창의성 통계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13개의 다른 창의성 분야에 대해서 자기평가를 시켰더니 70%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에게 0점을 줬다고요. 맞아요. 글쓰기, 춤, 과학적 탐구, 그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은 창의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는 거잖아요. 네, 창의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규 분포,
그 벨커브가 아니라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아주 극명한 증거죠. 파레토 분포?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거의 없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의 분배와 아주 유사한 패턴이죠. 들어보니까 빅5는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딱지가 아니군요.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대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한 5가지 전략적 성향? 뭐랄까, 나는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위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타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에게 맞는 사회적 틈새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기본 설정값, 디폴트 세팅을 알아야 어떤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지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네요. 하지만 강의 후반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격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더군요. 어떻게 이 안정적인 특성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심리분석 이론의 핵심 비유인 영웅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강의자는 칼 융의 라틴어 격언 하나로 이 과정을 요약하죠. 인스텔 칠리니에스 인베니투르. 오루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영웅의 여정치고는 그다지 멋진 말은 아닌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투박한 문장이야말로 성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어두운 곳, 즉 우리의 실패, 수치심, 두려움, 회피했던 감정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파티에서 야심차게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그 싸늘한 순간. 그 예를 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넘어서잖아요. 맞아요. 상황을 파악하는 나의 모델 자체가 틀렸다는 더 근본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강의에서 말하는 미지의 영역, 언논 테리토리가 우리의 안온한 세계를 침범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내가 사회적 신호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나? 이런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죠. 내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나 자신을 이해하던 방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저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을 안 볼 것 같은데요. 그 혼란과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강의는 바로 그 지점이 성격이 변형되고 발전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혼돈과 불편함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 속 영웅이 야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영혼 엔지니어링은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돌아갈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오류로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그 혼란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거기서 가치 있는 정보, 즉 금을 건져 올려서 나의 기존 세계관, 나의 지도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심리치료의 원리도 이거랑 같겠네요. 네, 심리치료의 근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치료사는 내담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지 파악하고 그 용을 함께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인 셈이죠. 그렇다면 강의에서 소개하는 프로이트, 융, 로저스 같은 여러 이론가들의 접근법은 이 위험한 용을 상대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들이 담긴 일종의 연장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망치를 휘두를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개방성이 높고 상징적 사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융의 신화적이고 꿈을 분석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반면에 아주 실용적이고 성실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런 접근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행동주의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결국 다양한 이론을 안다는 건 더 많은 종류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과 같군요. 상황과 사람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는 성격 이론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격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의 입구에 서서 그 안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인간이 우주보다 복잡한 존재라는 겸허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혼돈을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인 빅5 모델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장이란 안락한 지도를 버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영웅의 여정과 같다는 심오한 통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격 심리학은 박물관에 전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응용 지혜라는 점.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모든 상황에 들고 가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성격 그 자체거든요. 네. 그 도구를 더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목표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사소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통해 내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에 큰 허점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 내디뎠을 때 그 오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